우리는 충분한 무기를 받는 즉시 영토 수복에 나설 것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3일 저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방어를 그만두고 빠른 영토 해방을 위해 공세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수도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기자회견과 함께 발표되었는데요. 미국 상원에서 통과시킨 이후 지지부진한 진척을 보이던 랜드리스 법안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국방부마저도 AS-9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한민국의 명품 자주포인 K9의 기반이 되기도 했던 영국제 자주포까지 모이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자주포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은 이제 화력전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을 감당할 수 없게 될 텐데요. 한편 부차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잔악한 행위를 저질렀던 러시아군 부대가 동부전선에서 참패를 당하고 패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소문만 무성하던 마리우폴의 최후의 보루 아조우스탈 벙커 내부의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대로 마리우폴의 벙커는 상당한 깊이를 자랑하며 마치 미로처럼 수많은 갈림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만약 적의 침투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길을 잃게 만들어 각계격파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인데요. 도시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아직까지 마리우폴에 발이 묶여있는 것도 엄청난 규모의 벙커를 공략할 수단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러시아의 공군기지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공개되면서 마리우폴의 벙커가 절대로 뚫리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주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벙커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 특수한 탄을 사용하는 방법뿐이지만 러시아 공군은 계속해서 FAB-500 무유도 폭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탄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면 취급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탄약의 부주의한 관리로 모스크바함이 허무하게 격침당한 이후에도 러시아군은 나아지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군의 허술한 모습은 마리우폴을 둘러싼 러시아군의 포위망에 빈틈이 생길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해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탄약 관리나 군기 등 미세한 부분에서부터 발생하는 군의 숙련도 차이가 마리우폴 방위군이 기습작전을 연달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견이었는데요. 특히 아조우스탈 공장지대를 노리는 러시아군의 진격이 북부 방향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포위망 돌파라는 꿈이 아주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강과 바다를 사이에 끼고 있는 지리적인 특징은 마리우폴 방위군이 병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진격로가 좁은 곳으로 한정된다면 병력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제대로 운용할 수 없고 시가지에서는 오히려 피해만 커지는 상황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해군 보병 부대는 마리우폴에서 돈바스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영상을 게시했는데요. 이 밖에도 세계 BTG가 마리우폴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러시아군이 벙커 공략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포위망을 유지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군은 벙커 내부의 식량과 보급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마리우폴 정예부대를 앞에 두고 병력 일부를 빼내는 러시아군의 판단이 최선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BTR-4 장갑차를 몰고 가다가 러시아군과 조우회 교전을 치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적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망설이지 않고 공격하는 마리우폴 방위군의 전투력은 아조우스탈 공장지대로 다가오는 러시아군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마리우폴은 이러한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시민들에게 인도적 통로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어긴 러시아군에 대한 분노를 가감없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 역시 사뭇 다른 이유로 복수전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남부의 헤르손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한 캐나다 의용군의 보고에 의해 발견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헤르손 전선에 배치된 러시아군이 크리빌 이후로 진격하기 위한 병력을 모으고 있으며 며칠 내에 공세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뜬금없이 크리빌 이후를 노리고 있는 이유는 이곳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이자 마리우폴과 같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공업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넵튠 미사일에 의해 상징물을 파괴당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상징적인 도시를 점거함으로써 체면을 회복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크리비 리흐 지역에 우크라이나군 대부분 병력이 집결해 있는 미콜라이우 방면으로부터 정반대의 위치에 놓여 있으며 기존에 밝혔던 크림반도 육로 건설 계획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군이 자존심 때문에 크리비 리흐로 병력을 움직이는 순간 미콜라이우에 있는 전 병력들이 한순간에 헤르손 전선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러시아군의 크리비 리흐에 대한 공세는 자충수가 될 것이며 작은 도시도 아니기 때문에 공략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러시아군의 변화된 움직임을 보며 러시아군이 동부전선보다 남부전선에 더욱 많은 힘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헤르손과 자포리자에서 멋대로 인민공화국을 설립한 러시아군이 크림반도에서 이어지는 남부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더욱 많은 전력을 남부에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헤르손 시민들은 가짜 국민투표에 항의하며 대규모 탈출을 감행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입구를 철저히 통제하며 도시에서 빠져나가는 시민들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현지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는 러시아군이 헤르손 시민들의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일부러 도시 내부에 포격을 가한 뒤 우크라이나군의 소행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헤르손 시민들은 주요 도로를 점거한 러시아군의 감시망을 피해 자전거를 타고 도시를 벗어나는 과감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남부의 상황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동부전선에서는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차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끔찍한 행동을 자행하며 전 세계적인 비판을 받았던 제64자 동아소 총여단의 근황이 공개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군참모부는 제64자 동아소 총여단이 이지움 마을 인근으로 재배치되었으며 이미 상당수의 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들이 전선에 배치되기 전 근위 칭호를 수여하며 논란을 확대시킨 전적이 있었죠. 하지만 크렘린궁의 많은 기대를 받으며 동부 돈바스의 최전선으로 떠났던 그들은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치가 특정되면서 집중 포화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은 억울한 최후를 맞은 부차의 시민들을 위해 이들을 집요하게 색출해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발생하는 전투는 작게나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하르키우에서 관측되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24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에 진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방어 일변도로 러시아군의 대공세를 막아내기만 하던 우크라이나군이 이제부터 공격을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화력에서 밀리며 진격을 차단당하기는 했지만 공수가 전환되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의 방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충분한 무기가 주어진다면 즉시 영토 수복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마침내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무기들을 보내주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무기는 공세에 나서기 위한 화력 중시형 무기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우크라이나는 세계 각국에서 소련제 전차나 장갑차 등을 지원받아 사용하기는 했었지만 대부분이 낡고 수리가 필요했던 터라 유의미한 전력 증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는 무기들은 하나같이 최신형 모델이거나 각국 국방부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워메이트라는 이름의 폴란드제 자폭 드론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워메이트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에서 지원한 스위치 블레이드와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최대 시속 150km까지 치솟는 빠른 속도는 미국제 드론보다 앞서며 비행시간 70분이라는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는 모델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포병부대였는데요. 최근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AS-90 155mm 자주포 20문과 4만 5천 발의 탄약을 이번 주 내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폴란드를 거쳐 훈련이 끝나는 대로 배치가 이루어질 것을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이 위협적인 이유는 나토에서 155mm 포탄을 표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다른 나라에서 신형 155mm 포탄을 보내면 미국과 캐나다가 보낸 M777 견인포와 프랑스에서 지원한 카이사르 자주포까지 단번에 강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캐나다가 M777과 함께 보낸 것으로 알려진 M982 엑스칼리버는 스마트 포탄이라고 불리며 GPS와 INS 유도 방식의
사거리 연장 정밀 포탄인데요. 엑스칼리버는 최대 50km의 사정거리를 자랑하며 전투 상황에 따라 공중, 지연, 집중 폭발이 가능한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탄이 세계 각국의 최정 상급 무기에서 쏘아진다면 러시아군은 화력전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될 텐데요. 저는 무기의 끝이 민간인을 향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종전의 소식을 전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